오늘 문제 1번을 보시면 이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2주차 때인가 3주차 때 있었죠. 문제가 똑같은 게. 예. 그래서 그때 틀리셨던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다시 한번 낸 거고요. 그거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의도가 9번 한번 가보세요. 9번. 오늘 문제 9번을 보시면 3주 동안 동형 모의고사 보시면서 거미집 이론은 한 번도 안 다뤘었죠. 예, 근데 거미집 이론이 시험에서는 19회부터 25회까지 거의 매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요했던 부분인데 한 번도 안 다뤄진 부분들을 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무난하게 푸셨던 것들은 다 한 번씩은 풀으셨던 문제인데, 근데 두 가지 중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풀으셨던 1, 2, 3주 중에 풀으셨던 문제 중에 좀 틀렸던 분들이 많은 문제,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낸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도 안 다뤄진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자고 낸 문제,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썼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동형 4주차하고 전국모의고사 두 개를 같이 내다 보니까 문제를 두 개를 이렇게 좀 섞어서 난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모의고사는 되게 쉽게 내고 얘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두 개가 그렇게 돼갖고, 대신 뭐 전국모의고사는 점수가 잘 나오셨을 테니까. 볼게요. 오늘 1번부터 1번 틀리신 분은 다시 요약집 6페이지 가셔서 요약집 6페이지 가셔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했던 거 있죠. 예, 그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뭐 부동산 활동은 이론 활동과 실무 활동 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론 활동에서는 과학성이 필요하고 실무 활동에서는 기술성 요구한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 두 가지 성질을 다 갖는다. 2번은 2주차 때인가 언급이 됐었던 거죠. 전문성 갖고 있는 활동이다.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나누는 거. 그래서 비전문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1차,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일상으로 다루는 사람이니까 전문가인데 다른 영역의 전문가가 한 걸 2차, 그 다음에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해당 활동을 했을 때를 3차 수준의 활동이라고 부른다. 뭐 이거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니까 사익성을 추구하지만 이게 동시에 공익성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4번,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의 성질,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부동산의 부동성이란 특성의 파생 특성으로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성과 더불어까지는 틀린 데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 활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활동이라면 굳이 현장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냥 가까운 커피숍에서 만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의 성질을 갖는 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활동이라서 대물 활동이기 때문인 거죠. 4번은 기출문제에서 지문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예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활동도 윤리성을 요구하는 활동이고, 그 다음에 동업자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는 조직윤리였고, 지난번에 풀어보셨던 문제에서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건 고용윤리.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원래 1번이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던 거냐면 박스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박스 안에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고요. 아, 제가 5번 했어요? 미쳤구만. 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이고, 이 1번 문제가 원래 시험에서는 이렇게 박스 문제로 나와서 다음 중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던 문제를 지문 거의 4개는 똑같이 넣고 하나만 이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잘 봐두세요. 틀리신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테고, 2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24페이지 가셔서 부동산의 특성 또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1번, 부동산의 가격이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나오면 무조건 누구랑 연결한다? 영속성.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되기가 쉽다? 비표준화성이 시장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 그리고 시장이 조직화되기도 어렵죠. 그럼 뒤에는 맞았고.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누구랑 관련된다? 개별성. 그럼 2번은 그 표준화되기 쉽고만 어렵고로 바꾸시면 되겠죠. 3번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뭐 부동산의 가격은 매매 가격과 임대료 두 가지로 나눠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내용에서 뽑은 건데, 3번,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둘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똑같은 아파트인데 소유는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걸 남한테 전세를 주면 소유권과 전세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생기니까 각각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4번은 3주차 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특성이 있죠. 근데 얘가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과 관련되는데 그중에서 부증성과도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4번은 그래서 맞았고 5번 부동산의 가격은 상방 경직적이고 하방 신축적인 특성을 갖는다. 상방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방은 내려온다는 얘기고 그럼 경직적이다 신축적이다의 뜻만 알면 되죠. 경직적이라는 건 잘 안 변한다는 얘기고 신축적이라는 건 잘 변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때는 잘 안 올라간다는 얘기고 경직적이니까 그 다음에 하방 내려올 때는 신축적이니까 잘 내려온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5번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방 경직적이고 상방 신축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 맞는 거 찾으려 했으니까 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4번. 그래서 그동안에 풀었던 1, 2, 3주차 문제에서는 총론을 4문제씩 냈었잖아요. 사실 좀 많이 나온 거였거든요. 4문제 정도 내면. 그래서 2문제만 냈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경제론 문제에서 31페이지가 보시면 수요법칙과 공급법칙 배웠었죠. 요약집 31페이지에서. 그 공부하실 건 2가지였어요. 1,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의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고, 개념 내지는 내용. 그 다음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구별하시자고 그랬었죠. 그거 물어본 게 3번이에요. 그럼 1번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부동산 수요량이 감소했다.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있죠. 이걸 무슨 법칙? 수요법칙이라 하죠. 그럼 1번은 맞았네. 2번 가격이 하락할 때 공급량도 같이 감소한대요. 그럼 이 두 개가 비례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두고 공급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3번 1번과 같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수요법칙이 성립하니까 수요 곡선을 그리면 그 기울기는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니까 반드시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3번도 맞았고 4번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그래서 구별하실 때는 대체효과라고 설명하려면 재화가 반드시 몇 개? 2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대체적 관계에 있는 두 재화에서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하니까 또 다른 재화의 뭐가 변해서 상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화를 설명한다면 이걸 대체효과라 부르자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니까 그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걸 두고 소득효과라 부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번에서 대체 관계에 있는 2개의 재화. 그럼 재화가 일단 2개잖아요. 그럼 누굴 거요? 당연히 대체효과겠지. 그래서 내용 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렴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그 원래 가격 오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우리는 소득효과 아니라 대체효과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공급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도 배웠었는데 이건 의외로 간단했죠. 공급자가 뭘 추구하니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자신의 이윤이 많아지는 상황, 즉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공급량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으셨으니까 답은 4번 찾으시면 됩니다. 4번은 1, 2번은 주택 서비스라는 게 문제 풀다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 적어 놓은 거고 사실 묻고 싶은 건 3번, 4번, 5번이죠. 3, 4, 5번. 그래서 그 3, 4, 5번이 우리 요약집 28페이지에 있었던 주택량 이름 붙이기. 요약집 28페이지에 주택량에 이름을 붙이는 거. 그래서 3주차 때인가요? 3주차 때 왜 주택량 개수 찾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답은 왜 뺄셈만 하면 되는 거, 공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 다시 낸 거예요. 그래서 1, 2번은 주택 서비스의 개념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1번 주택 서비스는 내가 주택을 이용해서 얻는 효용 또는 만족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2번에서 주택은 개별성이라는 특설 때문에 똑같은 상품으로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도 뭐 101호하고 102호는 그 모양이 서로 어때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질적 상품이지만 주택 서비스 개념을 이용하면 101호에 살 때나 102호에 살 때 내가 느끼는 효용은 어떨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서비스 개념을 사용하면 주택도 뭐가 될 수 있다?
동질성을 갖는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어서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사실 주택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택 서비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개념 써놓은 거고 3, 4, 5번은 3번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이름 붙이라는 거죠. 그럼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양이니까 수요 그래서 저량 수요 그럼 3번은 맞았고 4번 주택 저량의 공급량만 이름 조심하시랬죠. 저량 공급은 뭘 뜻한다? 존재량. 근데 저량이니까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주택 양을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 부르죠. 그럼 이 3, 4번에서 이름들 다 알려줬잖아요. 그래 놓고 5번에 그걸 실제로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5번 문제에서 주택량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1,500만 채와 1,400만 채. 그럼 얘네들을 뭐라 부를 거냐 이거예요. 그럼 1,500만 채는 개념이 뭐예요 지금? 현재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양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4번에서처럼 주택 저량의 공급이라고 붙여야 돼요. 그래서 1,500만 개가 지금 공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100만 개가 공가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거 빈집인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언제였더라? 지난주 문제죠. 공가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거네요. 4번. 그래서 1,500만 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인가가 수요되고 남은 게 몇 개라는 거예요. 100만 개라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갈 개수는 금방 찾아내죠. 얼마? 1,400만 개. 1,400만. 그럼 이 1,400만 개도 주택량이니까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일 거냐 이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일정 시점에서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수요되고 있는 주택량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름 붙여야 돼?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답은 뭐가 틀린 거예요? 유량을 저량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기출지문.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낸 게 아니고 1번부터 4번은 유량 저량 문제를 내면서 뭐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 그래서 뭐 틀리게 유량 저량 틀리게 낸 거. 그래서 4개는 그렇게 주고 5번을 이즘으로 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지문 그대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주택량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 답은 5번 정리하시고 5번 틀리신 분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1주차 때 6번, 3주차 때 6번 똑같이 나왔었어요. 비슷한 유형이. 근데 다만 반대로 돼 있죠. 1주차와 3주차에 풀었던 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 또는 공급이 어떻게든 변할 테니까 가격은 오릅니까 내립니까 이걸 물었던 게 이제 1주차와 3주차 때 나왔던 거. 그래서 풀었던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A와 B가 대체제인데 A 아파트와 B 아파트는 대체제인데 A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B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문제 있었죠. 지난주에 6번에 4번 정답. 그래서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요? 얘는 A, B가 대체제니까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다. 그럼 대체제 가격이 오른 건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한 거죠. 근데 얘 앞에다 뭐라고 단서를 붙였었어요? 수요에 대해서라는 말이 붙었었죠. 그래서 수요만 어떻게 증가하는 거로 해서 수요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거로 이렇게 풀었던 문제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거 다시 낸 거라고요. 5번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냈어? 거꾸로 냈지, 거꾸로. 어떻게?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닌 걸 찾으세요. 거꾸로. 그럼 이것도 어떻게 푸시면 돼요? 가격은 어떨 때 하락한다? 그걸 알면 되지. 5번에서. 다음 중 아파트의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그럼 가격은 어떨 때 하락해요? 초과? 공급. 5번에서 지금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걸 찾으래요? 하락하는 게 아닌 걸 찾으래요. 그럼 뭘 일단 아셔야 돼? 균형 가격이 어떨 때 하락하는가?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떨 때 하락한다? 초과 공급 발생할 때.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건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수요는 어떻게 되고? 감소.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과연 가격 이외 요인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를 물은 거죠. 그걸.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에서 이 가격 이외 요인들이 변해갖고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원래는 문제 해석하려면 이렇게 돼야죠. 근데 실제로 풀 때는 그렇게 몰라도 그냥 1, 2, 3번, 1, 2, 3, 4, 5번에서 수요 또는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일일이 확인해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럼 1번에서 아파트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했다.
그럼 이 노동자의 임금은 건축 비용이 되죠. 그럼 비용이 감소한 거니까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건 가격을 하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닌 거고. 2번, 해당 지역의 주변 환경이 악화됐다. 그럼 이 동네 살기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살기 나빠졌으니까 수요 감소하겠죠. 그럼 수요 감소는 가격을 하락시켜요. 3번,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 상승. 그럼 이거잖아요. 아까 지난주에 풀었던. 다만 지난주는 A, B 아파트라고 했지만 오늘은 단독주택 아파트. 그러면 이 두 개는 대체제니까 대체 가격이 오른 거죠. 지금 문제 자체가. 그럼 대체 가격이 오르면 수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건 가격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3번이 답이네. 그래서 정답 원래 내려면 3번까지 읽어보고 답 내시는 거죠. 뭐. 그럼 4번, 5번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거나 해당 지역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는 건 둘 다 수요를 감소시키니까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 답은 3번. 6번은 아예 문제에다가 균형의 이동이라고 줬죠, 제목을. 그러면 뭐 그리고 계시면 돼? 그래프. 근데 이것도 또 낸 이유가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2번 같은 경우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할 때 수요와 공급 중에 누구 하나가 더 많이 변할 때만 풀어봤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은 뭘 낸 거예요? 두 개 움직이는 게 같을 때. 이건 처음 풀어보는 거잖아요, 문제 풀면서. 동영 보면서. 그래서 문제 낸 거예요. 그럼 1번 봅니다.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 그럼 이게 수요 하나만 움직였을 때는 뭐 유형 1, 2 나눌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그려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만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 그럼 원래 있던 거 해놓고 수요만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새로운 균형 되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왔고 좌측으로 왔으니까 밑으로 내려온 건 가격이 어떻게 된 거? 하락. 그다음에 왼쪽으로 간 건 균형 양은 감소한 거. 그래서 1번은 맞았죠? 2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할 때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와 같다면 그러면 얘는 지금 수요랑 공급이 둘 다 움직였죠. 그럼 무조건 뭘 따져야 된다? 유형 1이냐? 2냐? 그럼 얘는 유형 1이다 2다? 이런 문제를 유형 1이라고 풀기로 했죠. 유형 1. 왜냐면 두 개 움직임 크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유형 1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문제에서 주어진 설명대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 있던 것들 다 그려놓고 수요는 어떻게 됐대요? 증가. 공급은 어떻게 됐대요? 감소. 근데 지금까지는 풀어봤던 문제가 수요와 공급 둘 중에 누군가가 더 많이 변해서 많이 변한 애는 멀리 떨어뜨리고 조금만 변한 애는 조금만 움직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대요? 두 개가 같대요. 그러면 수요 움직인 크기만큼 누구도 움직이니까 공급도 움직이니까 이 자리로 가겠네. 그럼 특징이 뭐예요? 늘어난 만큼 줄었으니까 양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그대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그럼 위로만 갔으니까 가격은 상승. 양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강조했어요. 불변인 거하고 알 수 없다는 구별하시라고. 알 수 없는 건 뭐예요? 맞았는지 틀렸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죠. 똑같은 거 그린 게 3번이잖아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할 때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와 어떻다? 같다. 그럼 똑같이 그려보면 되죠, 뭐. 3번에서. 원래 있던 그래프 그려놓고 수요는 어떻게 됐대요? 수요? 3번.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 근데 이 두 개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뭐 그리나 마나 정확하게 어디로 오겠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뭘.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고? 하락하는 거고. 양은 불변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두 개가 위로 가는 애하고 밑으로 가는 애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3번은 왜 틀린 거예요? 가격이 불변인 게 아니라 가격은 하락하고 양이 불변인 거죠. 답은 3번. 4번, 5번은 지난주에 많이 그려보셨죠, 뭘? 그래서 답은 3번. 7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46페이지 가셔서 탄력성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탄력성을 동시에 묻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택 가격이 10% 상승할 때 주택의 공급량이 7% 증가한다면 그럼 얘는 누가 변해서 누가 변하는 거니까?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고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무슨 탄력성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누구랑 내용이 똑같다? 수요랑 똑같다 그랬죠. 다만 차이 나는 건 구할 때 앞에다 뭘 안 붙인다? 마이너스 안 붙인다. 두 번째, 총수입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1주차 때였나요? 기업의 총수입과 관련 있는 탄력성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래서 틀리게 냈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에서는 총수입 얘기는 아예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꼭 외우고 있을 거 하나 있었죠. 결정요인 7가지. 그래서 뭐 공급이 늘어날수록 생산비도 늘어나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뭐 이런 거 외운 거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그걸 물은 게 아니라 뭘 물었어요? 지금 수요하고 똑같이 가격이 10% 상승할 때 공급량이 7% 증가하면 이걸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되느냐를 물은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해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가격 변화율하고 공급량 변화율 비교해 보니까 공급량 변화율이 더 작아요. 그러면 이때를 뭐라 불러요? 비탄력적이라고 부르지. 아니면 구해보시면 되죠. 가격 변화율 10%니까 10%분의 공급량 변화율 7%, 그럼 0.7. 그럼 얘는 1보다 작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뭐라 불러? 비탄력적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수요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건 비탄력적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택 수요자의 소득이 10% 증가하자 이 주택의 수요량이 15% 감소했다. 그럼 얘는 지금 누가 변해서?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죠. 그럼 이런 탄력성을 우리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공부하실 건 딴 거 아무것도 없었죠.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정상제 또는 우등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그럼 얘는 지금 구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은 반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잖아요. 그럼 두 개가 거꾸로 움직였으니까 얘는 열등제겠죠, 뭐. 그 다음 세 번째, 주택 가격이 5% 상승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7% 증가했다. 그럼 얘도 지금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아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가격 변환애랑 수요량 변환애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교차 탄력성 문제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가격이 변한 건 누구고? 주택. 그 다음에 수요량이 변한 건 아파트니까 X제 가격이 변해서 Y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교차 탄력성 문제예요. 그럼 교차 탄력성도 판단해 봐야 될 건 뭐예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대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보완제. 근데 가격 오를 때 수요량도 늘었으니까 두 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대체제가 되겠죠. 그 답은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시면서 제 냄새가 나야 돼. 키키한 냄새가 나야 돼요. 왜냐면 맨날 수업 시간에 탄력성 나오면 탄력성마다 중요한 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득 탄력성 뭐가 제일 중요하다?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교차 탄력성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뭐예요? 가격 변해서 수요량 변하는데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서로 어떻다? 다르다. 그럼 문제 딱 보면 이거 누가 냈구나 보이죠, 뭘. 그래서 8번은 이제 증거로 2페이지 가는 것도 53페이지 가셔서 경기 변동에 대한 문제죠. 1번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와 구별되는 특징 설명한 거에서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다. 뭐 이거 설명한 거고. 2번은 특정 지표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2번하고 4번. 4번은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도 문제 똑같은 거 있었고. 2번은 부동산의 가격 변동은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죠. 근데 주의하실 건 뭐였어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얘는 직접 지표로 쓰지 못하고 간접적인 보조 지표로만 쓰인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2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하고 5번은 이건 뭐 3주 동안 계속 나왔던 문제. 그래서 매도자 시장과 매수자 시장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맨날 뭐 했어요? 도자씨와 수자씨 바뀐 거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5번에서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가격이 오르고 내리니까 상한가냐 하한가냐 구별하시라고 맨날 했던 거.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9번은 거미집 이론 오래간만에 보죠. 그러니까 요약집 55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요약집 55페이지를 가보면 거미집 이론이 나와 있고, 거미집 이론에서는 공부하실 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 개념. 그래서 개념을 설명한 문제가 1번이죠. 1번. 그래서 개념은 배추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배추. 그래서 배추와 같은 농산물 또는 부동산 등이 얘는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생긴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공급에 시차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있는 재화가 뭘 만들어가는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구한 에치켈이라는 사람의 동태적 이론을 거미집 이론이라 부른다. 그럼 1번은 딱히 틀린 데가 없고, 두 번째 공부하시자고 그랬던 건 전제 조건 두 가지는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 전제가 개념에도 나왔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은 시차가 있다. 근데 그 시차가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는 어떻게 변하고? 즉시.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그럼 2번에서 부동산도 가격 변동에 대해 수요는 즉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량은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일정 기간 후에 변동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뭘 적용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을 충족하니까 거미집 이론이 충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번은 전제 조건 물은 거고. 3번과 4번은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두 번째 전제가 뭐였어요? 공급자들은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 예상을 못한다. 그래서 과거의 가격을 보고 현재 공급량을 결정하고, 현재 공급량은 뭐 결정할 때? 미래 공급량 결정할 때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써놓은 게 4번이고, 그럼 4번이 틀렸죠. 현재 공급 결정.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작년이 아니라. 지난 추석 때쯤에 배추 한번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얘기하면 집안 망신인데. 집에서 김치 담그신다고 그래서 배추를 좀 사갖고 오라 그랬고, 마트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배추 한 폭이 10,000원 하더라고요, 10,000원. 작년 추석 때 그랬어요. 그러면 이 추석 때 배추 가격을 현재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이 추석 때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 배추 가격이 높으니까 공급자들은 배추를 심겠죠. 근데 그 배추가 실제로 출하되는 건 언제요? 김장철 때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장철 때, 즉 미래의 공급량을 뭘 보고 결정한 거예요? 현재 가격 보고 결정한 거예요. 거꾸로 지금이 만약에 김장철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공급량은 뭘 보고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지난 추석 때 가격을 보고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왜? 만드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4번이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셔야 돼? 현재 공급 결정은 이미 언제 결정됐다? 과거 가격을 보고 이미 결정이 된 거고, 그다음 미래의 공급량은 이미 현재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3번은 이걸 다시 한번 말한 거죠. 그래서 공급자는 전기의 시장, 이 전기가 언제라고 보시면 돼? 추석 때에 성립된 가격이 금기 언제에도 김장철 때에도 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유지될 거라고 가정하고 공급량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묶어서 공급자들은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 예상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답은 4번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공부하시자고 했던 건 모형의 형태 세 가지 구별하시자고 그랬죠.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크기. 그래서 수요의 가입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형, 공급의 가입 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원래 균형을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안정적 균형 조건이라 부르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수렴형. 그래서 그건 5번에서 물은 거죠. 답은 몇 번이다? 4. 그래서 오래간만에 등장을 해서 확인을 잘 해보시면 되고. 10번 그러니까 9번 문제까지가 이제 경제론에서 나온 문제들이고, 10번은 이제 시장론 문제죠. 10번부터는. 다음은 주택의 여과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바르게 된 거 찾으래요. 바르게 된 거. 그래서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에서 왜 지문 5개가 다 중요하다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다 기출문제에서 한 번씩 정답으로 됐던 거라 그것 좀 외워두시라고 했던 거. 그래서 1번 주택의 여과 현상을 설명하려면 주택을 일단 둘로 구분해야죠. 저가주택과 고가주택. 그래서 이 두 가지 주택 사이에서 두 가지 현상이 생기죠. 주택의 질적 변화와 소득 수준의 변화. 그래서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두고 여과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개념을 설명한 게 특히 틀린 데가 없죠. 그럼 답은 1번이지 뭐. 그럼 1번 자신 있게 찍으신 분은 뒤에 안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 것 같으니까 11번을 또 계산하고 있었지. 2번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거주하던 고가주택의 노후화로 저소득 계층이 이주해 왔다. 이거 지난주에도 있었던 질문이고, 여과현상 구별 잘 안 되시면 어떻게 해라?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을 확인하랬죠. 그럼 여긴 누가 이사 왔어요? 저소득 계층이 이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라 그래야 돼? 하향 여과. 그럼 2번은 틀렸고. 3번도 있었죠. 주택 개량 비용이 주택 가치 상승보다 크다. 그럼 지금 누가 큰 거예요? 개량 비용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무슨 재개발을 해? 그럼 얘는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상향료가 되려면 누가 더 커야 돼요?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커야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주택보조금은 저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고가주택이 상향료가 되어 저가주택 시장에 공급된다. 이게 하향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문제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로 설명했고 오늘은 주택보조금이 지급된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묶어서 어떤 이유에선가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선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향효과가 시작되죠. 그래서 지난주 문제에서는 주택의 하향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 발생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됐었고 오늘은 그 수요가 증가하는 건 제대로 설명했는데 그렇게 어떤 이유에선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상향효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향효과가 시작된다로 문제를 낸 거죠. 두 개 다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그 다음 5번은 여가현상의 결과 두 가지 설명했었죠. 주거분리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 불량주택이 생긴다. 불량주택에서 기억하시랬던 건 불량주택이 생기는 게 주택의 여가현상 때문인 건 맞는데 그런 주택의 여가현상이 주택이라고 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거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주택을 필요하게 배분한 거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결과고 그에 따라서 시장 실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10번 틀리신 분은 여가현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은 솔직히 뭐 지난주에 냈던 문제 또 냈겠어요. 뭔가 문제가 다르겠지. 그 지난주에 계산 문제 풀어봤잖아요, 이거. 그래서 뭐 금액이 좀 안 떨어져갖고 6,666만 원 뭐 이렇게 나왔던 거. 그럼 그걸 설마 또 냈겠냐고. 이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가로요, 가로. 지난주에도 많이 당해봤잖아요. 가로 안에 안 읽어갖고 틀리는 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지난주 문제에서 이거는 계산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63페이지에 있는 걸 물은 거예요. 63페이지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기억하셔야 될 결론 세 가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결론이 뭐였어요? 지난주 문제의 정답이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언제나 무슨 시장이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언제나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얘기는 뭐와 뭐가 동일하다?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하다. 그게 개념이니까. 근데 우리가 표 그릴 때 그 표에 있는 거 설명할 때 63페이지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정보 비용 얼마? 0. 그러면 정보 가치도 얼마? 0. 왜 이 두 개가 같으니까.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정보 가치는 얼마예요? 0이지 뭘. 그 답은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문제집에서도 정보가치 문제를 두 문제 풀어봤어요. 문제집 풀 때도 7, 8월 달에 문제 풀 때도 하나는 정보가치를 실제로 구하는 문제를 풀어드렸었고 또 하나는 가로 안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돼 있는 걸 보고 완전 경쟁 시장의 정의가 뭐니까 특징이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이고 언제나 강성 효율적이니까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는 얼마로 동일하다? 0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뭐인 거예요? 정보 가치는 0. 그 답은 그래서 5번. 연락 구하셨죠 또. 더 웃긴 건 구했는데 안 맞아.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요약집에 63페이지와 64페이지에서 64페이지는 지난주에 계산하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64페이지를 보고 계산 방법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뭘 하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 63페이지에 있는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걸 알고 계셔야지.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12번은 진짜 풀어야죠. 계산하셔야 돼요.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 할인점이 있다. 면적 1000제곱미터인 A 할인점에서 소비자 거주지까지 거리가 10km고 면적 2만인 B 할인점까지 거리는 20km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준 거고 그 뒤에가 이제 문제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그럼 허프 모형이니까 무조건 뭘 찾아보셔야겠네. 마찰계수. 그래서 밑에 보니까 단 마찰계수 값은 A 할인점 얼마? 1, B 할인점은 2. 그래서 값이 다르게 주어진 경우를 낸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소비자 거주지에 얼마가 살고 있는데 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A 할인점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를 구해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 나오자마자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될 건
16이니까 허프 모형이니까 허프는 소매 인력 어떻게 보겠다? 소매 인력 크기를 거리의 마찰계수 제곱. 다만 마찰계수의 크기가 A와 B가 다른 거는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면적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일단 뭐부터 구해본다? A와 B의 소매 인력 크기. 그럼 A까지 거리가 얼마래요? 10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찰계수는 1이니까 그냥 1승. 분의 매장의 면적 1000. 그럼 공 하나 지우면 되네요. 그럼 100이고. B는 거리가 20. 마찰계수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곱분의 매장의 면적 2만. 그럼 이건 400으로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공 두 개 지우고 4로 200을 나누니까 50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비율 구할 때는 A의 비율 구할 때 전체분의 부분. 그럼 150분의 100. 그럼 얘는 얼마 나온 거예요? 3분의 2. 그럼 그만 구해도 되죠, 뭐.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30만 명 중에서 얼마가 3분의 2가 A로 온다는 얘기니까 약분하고 두 개 곱하니까 20만 명 되는 거죠. 그 답은 3번. 어떤 학원에서는 그 풀어보신 11번 문제 정답률이 빵 프로 나온 데도 있어요. 여기도 그럴 것 같아. 정답률이 빵 프로 나왔다니까. 11번이 11번.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려도 된다는 거. 남들 실수하는 거. 13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80페이지 가셔서 3주차 때 나왔었나 이거? 2주차 때였나? 3주차 때였나? 원료지향입지와 시장지향입지 구별하는 문제. 그래서 외우시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공장을 원료산지에다 짓는 거를 기억하시고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다 시장지향입지다. 근데 공장이 원료산지로 가는 이유는 첫 번째, 원료가 무거워서. 두 번째, 원료가 썩기 쉬워서. 세 번째, 그 원료가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편제원료 또는 국지원료라. 그러면 1번에서 부패하기 쉬운 원료래요. 그럼 원료가 썩기 쉬우니까 원료산지. 2번, 배부에 따르면 공업입지에서 중요한 비용. 세 가지를 고려했죠.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집적이익. 근데 집적이익은 이익이니까 여기서는 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수송비와 뭐가? 노동비가 중요한 비용으로 봤다. 그럼 2번은 틀린 데가 없고. 3번 원료지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제품 무게 분의 원료 무게. 근데 그 값이 얼마보다 크대요?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 말은 제품과 원료 중에 누가 무겁다?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어디로 가야 돼? 원료산지. 아니면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원료지수든 입지중량이든 얘가 1보든 2든 크면 뭐 원료가 무거우네. 그럼 작으면 제품이 무거우네. 4번 중량 감수 산업은 대놓고 원료가 무겁다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장은 어디로 간다? 원료. 그럼 4번이 틀렸네. 5번 국지원료보다 보편원료를 많이 사용하면 원료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으니까 공장은 아무 데나 세워도 되는데 팔러 가기 편하게 어디로 간다? 시장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 14번은 요약집 84페이지에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이게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을 하고 마르크스 튀넨을 간단하게 묶었는데 리카르도 얘기가 대부분이죠. 그럼 일단 1번에서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가 왜 생긴다고 봤어요? 첫 번째, 토지마다 비옥도가 달라서. 두 번째, 비옥한 토지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수학 체감의 법칙. 그럼 1번은 발생 원인을 설명한 거니까 딱히 틀린 데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은 지대를 우등지와 열등지 간의, 우등지와 한계지 간의 수학액의 차익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차익지대설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세 번째가 이 사람 이론의 특징이었죠, 특징. 그럼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예요? 5번에 있는 것처럼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땅을 한계지라고 부르고 그 한계지에서는 뭐가 생기지 않는다? 지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 이론으로는 한계지에서 왜 지대가 생기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근데 1주차 때인가? 문제에서 그거랑 구별되는 마르크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2번 가보시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지대가 생긴다고 그랬죠.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의 원인이랬어요. 그럼 이건 이제 발생 원인을 설명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지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걸 1주차에서는 어떻게 냈었어요? 리카르도 이론에서는 설명하지 못했던 한계지에서의 지대 발생을 누구는 설명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냈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리카르도의 두 번째 특징이. 이 사람은 지대를 뭐로 본다? 생산 비용이 아니라
잉여로 본다. 이게 2주차 문제였나요? 3주차였나? 요즘에 4개를 보니까 헷갈려, 이제는. 그래서 그거 설명했고, 마지막 게 뭐였어요, 마지막 게? 세 번째 특징이. 이 사람 논리에 따르면 지대가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한다? 가 아니고 생산물의 가격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지대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럼 4번에서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다. 그럼 이 말을 바꿨으면 결국 뭐예요? 가격이 뭘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한다. 지대가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란 얘기는 말을 바꾸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마르크스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리카르도 얘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지대론 문제 풀면서 84페이지 가서 지대론 한번 다시 확인하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잘 확인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낸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자주 내는 문제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15번부터는 정책론 문제니까 정책론부터 다시 볼게요. 잠깐 쉬었답니다.